나는 밀리터리 덕후다.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.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. 바로 안녕하세요, 박찬준입니다. 안녕하세요,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. 예, 홍희범입니다. 네,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. 지난 시간에서도 우리 그 굵직한 무기체계 사업에 대해서 향후 전망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. 이번 시간에도 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단군일의 최대 사업이라는 8조가 들어가는 KF-21 양산 사업입니다. 지금 이제 몇 달 앞두고 있죠. 이제 처녀 비행이라고 하죠. 첫 비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가슴이 좀 뭉뭉크해질 거예요. 어찌됐든 우리 기술로 만든 4.5세대 4.5세대. 예. 최근에 터키가 뭐 경쟁한다고 해서 5세대 만든다고 하고 있죠. 그들의 기체의 CG가 공개됐는데 한숨만 나오더구만요. 굿럭이죠, 한마디로. 자,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KF-21이 향후에 어떤 사업으로 갈 것이냐, 성공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사실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임시정부에서 사실 공군을 꾸리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1920년대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항공 기지에서 이제 그 조종사들을 양성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만에 다시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직접 이제 우리 하늘을 뜬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, 자주국방의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것도 있고,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제공권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가 전쟁의 승패,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국가의 운명까지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KF-21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, 그래서 저도 역시 뭐 이제 일정대로 잘 소화되기를 바랄 뿐이고요. 그게 2020년대 후반 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되면 완벽한 게임 체인저까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동북아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맞습니다.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고요. 2026년까지 우리는 앞둘 처녀 비행 이후로 계속 그 시험 비행을 4,200여 회 소티, 4,261회 이 소티라고 그러나 이 소티라고 그러나 하여튼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시험 비행 일정이 있어요. 거기 각종 실험을 하겠죠. 모두 다 성공하리라고는 생각 안 듭니다. 혹은 보완해야 될 게 있어서 그건 어느 국가의 항공무기체계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지만은 큰 딜레이 없이 된다는 가정하에 2026년에 양산이 되고요. 초반 첫 해에는 이제 초도 양산이라서 이제 어느 정도 10여 대만 양산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대량 양산 체제를 거쳐서 현재는 120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만약에 KF-21 보라매가 만약에 스펙대로 완전하게 진행된다면 4.5세대 중에서도 거의 최신 아니에요? 지금 개발된 기체로서는 이제 최신형이 되겠고요. 여기 우리 이 KF-21의 경쟁산다라고 볼 것은 아무래도 지금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라팔이 되겠고요. 라팔이 달리 각광받는 게 아니라 사실 F-35의 대항마 F-35를 도입할 수 없거나 하는 국가들, 특히 중동 국가들한테서 많이 어필을 어떻게 받고 있는 것 대신 같아요. 낙이네요.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. 그리고 뭐 유럽의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실패한 기체로 거의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조별과제 대표적인 실패 사례죠. 이러면 멋있는데. 그렇죠. 유로파이터. 그래서 유럽에서만 팔린 아니구나. 중동도 나갔구나. 유럽도 이제 손 놨죠. 유럽도 완전히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2030년대쯤 되게 되면 일본이 개발하려고 이제 시도하는 이제 5세대 전투기, 6세대 전투기가 어떻게 될지가 대략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. 이게 순조롭게 개발이 될지 망할지. 또 영국이랑 또 관계도 있고, 그러니까 우리가 4.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2030년대에 어느 정도 운영의 노하우를 쌓게 되면 그 다음 거기서 스톱이 아니잖아요. 5세대, 6세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성은 최소한 실기체를 띄우지 못하는 일본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좀 유리해질 수 있죠. 지금 시점에서 4대 항전 장비는 장착할 실 제품들이 전부 납품은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을 기체에 이제 완전히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시험하는 건 처녀 비행 이후에 시험을 할 수 있겠죠. 물론 이제 지상 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또 계속 하겠죠.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에이사 레이더 시험이 남아공에서는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하지 않았나요? 남아공에서 했죠. 남아공에서 했나요?
남항공에서 보잉 737을 빌려서 했죠. 그래서 그 기체를 그대로 대한민국에 가져와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환경에서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앞부분 불이 떼가지고 붙여야 네, 돼요. 네, 뭐 이스라엘에서 한 거는 피노키오 그거 아저씨. 이전에 네. 그 개발 단계에서 개발 시제품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실험해봤죠.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에서 자기네보다 거보다 좋은 거야.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측면에서. 그래서 오히려 그럼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더 얹어서 같이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우리가 바로 노했죠. 네. 우린 너네의 소프트웨어도 극복할 자신 있어. 실제로 이제 그것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것은 절대 국뽕이 아니라 진짜 순조롭게 돼가고 있고 우리의 장점 중에 하나 같아요. 우리의 장점의 방산에서 가장 큰 장점이 유도무기 체계하고 바로 이 분야 같아요. 이제 에이사 레이더에 완전 눈을 뜬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에이사 레이더는 전에도 한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만 지상 조기경보,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에도 우리 국산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각종 해상 무기 체계의 그럼요. 에이사 레이더에도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단계까지 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렇게까지 발전됐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그 KF-21에 장착하는 무기 체계, 특히 공대지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같은 것도 뭐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죠. 내부 장착까지 가능하게끔 그렇게 설계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2030년에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만 간다면 블록 2에 가서는 대지 공격 능력도 확보할 수 있고 그것도 장거리 타격이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블록 3에 가서는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는 5세대 또 5세대를 건너뛴 6세대까지도 발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기술력이 바탕이 되니까 충분히 시도하면 되지 않을까. 그렇습니다. 터키의 사례를 봐서 우리가 분명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이번에 보라매를 성공시킴으로써 그들만의 로얄 그룹이라고 할까요? 전투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4.5세대 이상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 그룹에 막차를 거의 타지 않았나 싶고요.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다칠 거예요 이제. 다칠 수밖에 없어요. 네. 더 이상의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는 엄두를 못 내고 심지어 터키 같은 우리로 보면 어떤 경쟁국 같은 국가도 그들이 추구하는 5세대 기차를 과연 만들까? 많은 분들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0.5세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0.5세대 그건 너무 했다. 아니 왜냐하면 그냥 열기구 만들라고 하지 그냥. 얄미워 죽겠어요. 왜요? 우리는 진짜 그건 피땀 맞아요. 흘려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 협상할 때도 이렇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들고 말이죠. 네. 자, 뭐 국제 정세는 야생입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도 바로 보지 느꼈죠. 않습니까? 네. 굉장히 냉혹한 거고요. 자기 힘을 기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.